공정성 이론은 미국의 심리학자 존 스테이시 애덤스가 1965년 제시한 이론입니다. 공정성 이론은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 자신이 받은 보상과 타인이 받은 보상을 비교하여 공정성을 지각한다는 이론입니다. 구성원들은 자신의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준거 대상의 투입과 산출의 비율과 비교하여 공정성을 판단하고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동기부여됩니다. 여기서 투입과 산출은 무슨 의미일까요? 공정성 비율에서 투입은 보상을 받기 위해 자신이 조직에 제공했다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출근, 근무 시간, 기술, 지식, 경험, 건강, 교육 훈련 등이 있죠. 반대로 산출은 자신이 고용관계를 통해 조직으로부터 받았다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산출에는 급여, 상여금, 승진, 인정과 칭찬, 내재적 보상, 성장의 기회 등이 있습니다. 공정성 비율 계산에 사용하는 투입이나 산출 항목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죠. 준거 대상은 개인이 비교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자기 자신, 같은 조직의 다른 직원, 다른 조직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친척, 이웃, 산업의 평균 등이 있습니다. 준거 대상의 산출과 투입을 본인의 산출과 투입으로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공정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공정성 이론에서 개인은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이 준거 대상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과 같다면 공정하다고 인식합니다. 반면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이 준거 대상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보다 크거나 작다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게 되죠. 이때 긴장과 불편을 느끼고 이를 해소하여 공정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개인은 동기부여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불공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투입을 변경하는 방법, 산출을 변경하는 방법, 준거 대상을 변경하는 방법, 불공정한 상황을 이탈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이 준거 대상의 투입 대비 산출보다 작다고 과소보상을 지각한 개인은 자신의 투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력, 시간 등 투입을 감소시키는 거죠. 이때에는 근무 태만, 결근 등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산출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급여, 성과급 등 산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입 또는 산출에 대해 인지적으로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투입이나 산출에는 변함이 없지만 인지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투입이 처음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치가 작다고 인식하는 거죠. 또 준거 대상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조직 내의 인물에서 다른 조직의 인물로 비교 대상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불공정한 상황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직하거나 퇴사하는 사례가 이에 속하죠. 반대로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이 준거 대상의 투입 대비 산출보다 크다면 과다보상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과다보상을 지각한 개인도 불공정 해소 방법들을 통해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동기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전보다 더 오래 일할 수도 있습니다. 노력이나 시간 등 실제 투입을 증가시키는 거죠. 혹은 실제 투입이나 산출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자신이 준거 대상보다 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인지적으로 재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과다보상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이러한 공정성 이론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자신이 조직에 투입한 것과 조직으로부터 받은 산출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준거 대상이 개인마다 달라 정확한 평가가 어렵죠. 지금까지 공정성 이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공정성을 판단하는 준거 기준에는 무엇이 있나요? 지난 8월 16일 미국에서 대기업 증세와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발효됐습니다. 2022년 8월 7일 미국 상원에서 가결,
8월 12일 하원 통과, 8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된 이 법안은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더 나은 재건 법안이란 명칭으로 추진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 예산이 공화당의 반대로 좌초되자 예산 규모를 줄이고 이름을 바꾸는 식으로 수정된 것입니다.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법안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중간선거 판도를 바꾸는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기후 대응에 약 3,690억 달러가 집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640억 달러는 처방약 가격 인하와 같은 의료비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처럼 이 법안에는 에너지와 의약품 물가를 인하 또는 안정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이 법안이 실제로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는 2023년부터 전기차 신차 매수자에 대해 최대 7,500달러, 중고차 매수자에 대해 최대 4,000달러의 세액공제, 즉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에서 제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줌으로써 전기차 가치 사슬을 미국을 중심으로 편성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이 법안으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조달해야 하며 이 비율은 1년마다 10%포인트씩 올라 2027년 이후로는 80%를 맞춰야 합니다. 이 밖에도 배터리 주요 부품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이 비율은 2029년 100%로 확대됩니다. 현재 양극재와 음극재의 일부 소재는 중국 비중이 90% 이상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조치는 전기차 가치 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리튬, 니켈 등 원자재 원광을 중국에서 70% 이상 재련하고 있어 당장 대체 공급망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 미국 자동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가 2025년까지 조지아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중국산 광물과 소재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도 제조와 배터리 조달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이 법안에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 촉진 방안으로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가 포함돼 있어 테슬라, GM을 비롯해 토요타, 포드 등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업체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내 태양광 업체, 2차 전지 업체, 양극재 공급 업체들도 이 법안 발효로 직접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법안에 중국 제품의 수입 관련 규제가 포함된 만큼 에너지 관련 다른 국내 기업들도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북미 지역의 원유 수요가 늘면서 원유 운송을 위한 에너지용 관광 수요가 크게 늘었는데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이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빅맥 지수는 각 국가 화폐의 구매력을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빅맥 지수는 일물일가의 법칙과 구매력 평가 이론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일물일가의 법칙이란 동일한 물건은 어디에서든 동일한 가격에 판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게에서 콜라 한 캔 가격이 1,000원인데 옆 가게에서 900원에 판매된다면 아무도 1,000원의 콜라를 구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두 가게의 콜라 한 캔 가격이 같아져야 합니다. 구매력 평가는 일물일가를 더욱 확장한 것인데요. 물건이 비용 제약 없이 이동 가능하다면 일물일가의 법칙은 국경을 넘어서도 적용될 것입니다. 구매력 평가 이론은 한 나라의 화폐가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한 구매력을 가지도록
환율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가령 한국에서 콜라 한 캔이 1,000원에 판매된다면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한국 돈 1,000원으로 콜라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콜라 한 개 가격이 1달러라고 생각해 봅시다. 구매력 평가에 따르면 1,000원은 미국에서도 콜라 한 개를 살 수 있는 가격이기에 외환시장에서 1달러와 교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 됩니다. 그러나 일물일가의 법칙은 상품이 동질적이고 상품 운송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비현실적 가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매력 평가 환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상품이 아니라 다양한 상품 꾸러미 가격을 조사해야 하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1986년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서는 구매력 평가 이론을 토대로 재밌는 시도를 했는데요. 당시 전 세계적으로 가맹점을 가진 맥도날드의 햄버거, 빅맥이 세계 어디서나 동질적인 품질로 판매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3개국의 환율과 빅맥 가격을 이용해 빅맥 지수를 계산해 봅시다. 빅맥 현지 가격을 미국 가격인 5달러로 나누면 구매력 평가 이론이 시사하는 환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실제 외환시장 환율이 구매력 평가 환율보다 높은 경우 원화는 과소평가된 상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종종 시장 환율을 적용해 달러로 환산한 빅맥 가격을 빅맥 지수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일물일가의 법칙이 현실에서 얼마나 위배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빅맥 가격이 높을수록 물가 수준이 높은 국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빅맥 가격은 국가별로 상이한 재료 조달비 및 외식시장 경쟁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인건비의 차이가 반영되어 선진국일수록 가격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많은 상품 교역에 사용되는 환율의 적정성을 단 한 가지 상품을 이용해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빅맥 지수는 환율 이론을 쉽게 이해하는 사례로 널리 인용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의 영향으로 10월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됩니다. 정부가 발전 원료인 에너지의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연료비 연동제는 대표적인 유가 연동제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유가 연동제는 무엇이고 도입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래 의미의 유가 연동제는 휘발유, 경유 등 유류의 판매 가격을 국제 원유가와 환율에 따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90년대 초반 석유 최고 가격제로 기름값을 직접 통제하던 정부는 유가를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유가 자유화로 전환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유가 연동제입니다. 과거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가를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유가 대비 국내 유가가 낮은 경우 정유사의 손실이 커지고 가격 기능 약화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가 자유화를 결정한 정부는 시범적으로 유가 연동제를 도입해 경유 등 석유 제품의 가격을 국제 유가와 환율의 변동에 따라 월 1회 자동적으로 변경되게 한 것이죠. 유가 연동제는 1997년부터 유가 자유화가 도입되면서 폐지됐습니다. 대신 국제유가를 반영해 가격을 변동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두고 넓은 의미에서 유가 연동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항공사들의 유류 할증료나 앞서 말한 연료비 연동제가 대표적이죠. 그중 특히 화두인 것은 2020년 12월부터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입니다. 정부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합산해 부과하는 전기요금에서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전기료가 급증하면 기업과 가게의 부담이 클 수 있어 가격 조정폭은 직전 분기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5kWh로 제한했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에 유가연동제를 도입한 것은 전기요금이 원료비를 반영하지 못해
한전의 적자폭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14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발전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전기료도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유가 인상폭을 반영하지 않고 전기료를 동결하다 보니 전기료와 원료비의 괴리가 커 한전의 적자가 커지는 것이죠. 이에 전기료를 국제유가와 연동시켜 전기료를 현실화하자는 것입니다. 유가가 낮으면 전기료가 내려가고 유가가 높으면 전기료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연료비 연동제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폭등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어야 하지만 가뜩이나 높은 물가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전기료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이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점에서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큽니다. 그러나 이번 3분기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유가 연동제가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주 어딘가에 인간과 같은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계적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파이어니어 10호와 11호의 인간 남녀의 모습과 지구의 위치가 표시된 파이어니어 금속판을, 보이저 탐사선에는 인류의 각종 인사말을 녹음한 골든 레코드를 실어 보낼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계속해서 우주에 교신을 보냈습니다. 칼 세이건이 그토록 찾길 원했던 외계 생명체에 대한 비밀을 풀어줄 열쇠, 제임스 웹 망원경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성능의 신임 우주 망원경입니다. 30년간 활동한 베테랑 허블 우주 망원경의 뒤를 이을 후계 망원경이죠. 2021년 12월 25일 한국 시간으로 9시 20분 제임스 웹 망원경이 발사되었습니다. 발사된 지 약 반년 후인 2022년 7월 12일 나사는 온라인을 통해 첫 공식 관측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의 주된 관측 영역은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정도였습니다. 반면 제임스 웹 망원경은 더욱 긴 파장의 적외선인 중간 적외선까지 관측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막 생성되는 별은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먼지 보호막 뒤에 숨어 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는 관측할 수 없었던 먼지 뒤에 숨겨진 희미한 빛까지 제임스 웹 망원경은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초기 우주 연구를 위해 최초의 별과 은하를 관측하는 것입니다. 빅뱅 이후 우주가 생성된 직후인 135억 년 전 별빛을 잡아낸다면 우주가 어떤 흐름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됐는지 규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2년 9월 1일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 처음으로 외계 은하가 아닌 외계 행성의 이미지를 포착하였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관측 능력을 동원한다면 외계 행성의 대기 조성을 알아낼 수 있는데요. 외계 행성 WASP-96b 대기에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메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관측한 사진을 받아 과학자들은 이제 막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앞으로 약 10년에서 20년 동안 우주를 누비며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지금껏 보지 못했던 미지의 우주를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줄 것입니다. 인간의 오랜 소망이었던 외계 생명체 혹은 인류와 같은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제2의 지구를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까요?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국의 통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을 환율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환율 전쟁은 무엇일까요? 환율 전쟁과 반대로 자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통화 가치를 높이는 것을 바로 역환율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곳은 바로 미 연방준비제도입니다.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올해에만 기준금리를 2.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인상 속도도 그 어느 때보다 빨랐습니다.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은 현재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달러화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어 주요국들의 화폐 가치는 줄줄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킹달러, 슈퍼달러 시대가 온 것입니다. 세계 주요 6개국 통화인 유로, 일본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9.69로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자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주요 국가들 역시 기준금리 인상에 동참하였는데요. 이렇게 주요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통해 수입 물가를 낮추려는 상황을 두고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역환율 전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신흥국들에게는 금리가 높아진 미국으로 자본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역환율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연준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유럽중앙은행 역시 11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연속해서 4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역사상 최초입니다. 이 기세라면 연말까지 몇 차례 더 금리가 또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코스피 하락 요인으로 CFD 반대 매매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CFD는 Contract for Difference, 즉 차익 결제 거래의 약자로 투자자가 기초 자산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익만큼을 증권사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 상품을 말합니다. 투자자는 기초 자산을 직접 매수하지 않고도 기초 자산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손익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은 국내 주식 외에도 미국 주식을 포함한 해외 주식, 주가지수, 외환, ETF 등이 될 수 있습니다. CFD 투자자의 손익은 진입 시점의 가격과 청산 시점의 가격 간의 차이에 CFD 계약 수량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선물 계약과는 다르게 CFD는 만기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가 계약 청산 시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매수 및 매도, 양방향 포지션 보유가 가능합니다. 투자자가 주가 상승을 예상하면 롱 포지션을 취하고 주가 하락을 예상하면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겁니다. 숏 포지션을 취할 경우 공매도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투자자가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경우 공매도를 대신해 CFD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기준으로 CFD 거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가 증거금을 국내 증권사에 납부하면 국내 증권사는 투자자들을 대신해 총수익 수합 계약을 외국계 증권사와 맺습니다. 총수익 수합은 총수익 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총수익 매수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CFD는 투자자의 증거금과 외국계 증권사가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수합, 즉 교환하는 총수익 수합에 해당됩니다. CFD 거래는 투자자가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주식 매수에 대한 투자자의 대금 결제는 없습니다. 대신 투자자는 증거금을 증권사에 납입하며 계약 청산일까지 증거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일별로 이자, 매매 수수료와 같은 금융 비용이 투자자 계좌의 증거금에 반영됩니다. 투자자는 CFD 거래 시 해당되는 주식 투자액의 40% 정도만을 증거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고객의 투자 자금 규모에 비하면 약 2.5배의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 주식 가격이 5만 원이라면
증거금리율 40%가 적용될 경우 1주당 2만 원으로 1주당 발생하는 손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기대했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일 경우 투자금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예탁자산 평가 금액은 매일 종가로 보유 포지션을 평가하는데 투자자가 보유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탁자산 평가 금액이 최소한 위탁 증거금의 80% 수준인 유지 증거금보다 많아야 합니다. 만약 투자자의 예탁자산 평가액이 유지 증거금보다 작을 경우 투자자는 위탁 증거금만큼 추가 증거금을 증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투자자가 증거금 부족분을 증권사에 납부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반대 매매를 집행해 투자자와의 계약을 강제 청산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급변동 및 개별 종목 상황 변화 등을 이유로 계좌에 마이너스 잔고가 발생했을 경우 캐시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미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미수 금액이 해소되지 않으면 미납된 미수 금액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해소 전까지 미수금에 대한 이자가 매일 발생하며 해당 원리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강제 추심이 진행됩니다. 이처럼 CFD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규모는 증거금을 초과할 수 있어 투자 위험이 매우 높은 금융상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을 갖춘 투자자에게만 CFD 거래가 허용됩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 주식시장 약세장이 이어지면서 증시거래 대금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거래 수수료가 주요 수익원인 증권사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새로운 수익원으로 CFD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CFD는 양방향 거래가 가능해 숏 포지션을 취하면 하락장에서도 투자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 위험도 높은 만큼 현명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에 걸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합니다. 2021년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입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대응 강화 정책을 내놓으며 관련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른 저출산 대응 강화 예산은 7조 4천억 원으로 올해 6조 원에서 확대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부모급여가 신설됩니다. 여기에 1조 6,24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내년에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 원이 부모급여로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것이죠. 정부는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도 이미 영아수당 명목으로 만 0에서 1세 아동에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모급여로 변경하면서 지원 액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2022년 5월에 출생한 아이입니다. 올해 12월까지는 영아수당을 월 30만 원씩 받습니다.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를 받게 되어 4월까지는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5월 이후부터 12월까지는 3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이후 2024년 4월까지 월 50만 원의 확대된 부모급여를 받는 것입니다.